여야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에 인준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죠.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갖고 본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을 연결을 해서 관련된 입장과 전국 주의 현안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예, 어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오늘 오전에 이제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자, 여야의 본회의 개최 합의 잘한 결정이었다고 보십니까? 예, 본회의 합의는 최악을 피하고자 한 차악의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메르스와 그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이 힘들고 고통받고 있잖아요. 예. 이러한 그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단호한 반대 입장이지만 대승적 결단으로 일단 1차적인 수준의 합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의 의석수가 과반을 넘기 때문에 말이죠. 이제 총리 임명 동의안 사실상 새누리당 이탈표가 크지 않는 한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따라서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신 것은 황교안 국무총리 인준을 용인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예, 그것은 아니고요. 일정을 합의한 것과 표결 참여 여부는 이제 별개의 문제이죠. 예. 일단 우리 당의 입장이나 또 청문위원들 입장, 또 대다수 의원들의 입장은 공안 통치형 공안 총리이기 때문에 부적격이고 또 병역과 정관 예우, 또 세금 체납 등 여러 가지 부적격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표결 참여를 통해서 소극적인 반대 표시를 할 것인지 아니면 표결 불참을 통해서 적극적인 반대 의사 표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 9시부터 의총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것이고요. 예. 어찌됐든 만약에 황 후보자의 그 인준안이 통과가 된다면 황 후보자는 공안 통치 전문가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민생 총력 전문 총리가 되어야만 반쪽 총리나 메르스 총리다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재 근데 이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태고 따라서 황교안 후보자 문제나 이 국회법 개정안 문제 등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당에게 모두 밀렸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제 여야 합의도 역시 아무런 실익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의총에서 어찌됐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표결 여부 참석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예, 표결 여부 참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해야 되겠죠. 예, 저 의원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저는 지금 제가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총회를 앞두고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까 이따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나는 것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능성은 어느 게 더 높다고 보세요? 지금까지 당내 분위기는? 지금까지 분위기는 지금 원내대표도 그렇고 지도부도 그렇고 또 청문위원 모두가 부적격 소리를 높여왔기 때문에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좀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좀 우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이제 어저께 합의한 또 원내 지도부는 나름대로의 고충과 사정이 있을 테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아마 의원들께서 충분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사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참여를 해서 어떤 반대표라도 던져서 이제 그러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더 맞다 이런 의견이 더 우세한 것 같네요. 누가요? 그러니까 당내 의견이요? 그래요? 예. 네. 하여튼 충분히 의원총회에서 의논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메르스 사태에 대한 입장도 좀 여쭤보죠. 이제 현재 장기화되는 양상인데 이렇게 메르스 사태가 진정이 안 되고 이렇게 장기화 국면을 가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무사와 안일한 대응, 부실 대처와 무능한 관리가 화해의 근원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죠. 미국 경우에는 자국 내 에볼라 환자가 2명 발생했을 때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방역과 방제를 진두지휘해서 네. 효과적으로 에볼라를 차단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그 야당에서도 1번 환자가 20일 날 확진되고 21일 날 2번, 3번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저도 그 야당 지도부로서 아주 위험한 신종 감염병이어서 강력하고 치밀한 대응을 준비를 했는데 예. 뭐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환자 확진이 발생된 지 일주일 만에 주무장관으로부터 국무회의에서 보고받았고 예. 또 실제로 그 방역과 관련해서는 15일 만에 발언했고 우리 그 야당 지도부가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한 지 17일 만에 질병관리본부 즉 메르스가 발생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나서야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하고 이러한 좀 뒤늦고 그 안일한 대응이 예. 결과적으로 이러한 그 화근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러한 그 안일하고 뒤늦은 그 행정이 결과적으로는 국제사회의 골칫거리라고 비판받은 비밀주의를 너무 지나치게 오래 유지를 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삼성병원 사태도 사실은 삼성병원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한 사람이죠. 예. 이 비밀주의가 평택에서 처음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차단하고 이와 같은 공개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각 병원에서 심각하게 대처했을 것이고 이러한 문제는 조기에 차단했을 텐데라는 그런 좀 안타까움과 통분함이 있죠. 네, 그래서 의원님은 이제 청와대 컨트롤 타워가 없다. 국정상황실 시스템을 부활시켜야 한다. 이런 입장도 밝히셨죠? 예. 기본적으로 국정을 총괄하고 컨트롤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청와대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 세월호 참사 때 보면은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부정을 했던 사실이 있고요. 예. 지금 메르스 사태에서도 청와대와 대통령이 사실상 장기간 실종되어 있었죠. 최근에 대해서 야당이 좀 뭐라고 하니까 이제 대통령이 조금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 청와대가 그 대통령이 동대문 쇼핑 목록을 동대문 시장에서 그 쇼핑한 목록, 예. 원피스와 머리끈 이런 것들을 갖다 공개를 했는데 예. 참 그 메르스와 가뭄으로 그 허덕이는 국민들의 지금 심정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더욱이 어제 같은 경우는 그 메르스로 격리돼서 참 이 가슴이 메어지는 그 편지 임종 기사까지 나오고 해서 국민들이 참담한 상황인데 예. 그때 청와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입한국에 대통령이 동대문 시장에서 머리끈 쇼핑했다고 자랑하는 것인지 저는 정말 청와대가 저도 저 역시 대통령 모시고 대통령 오랫동안 모셔봤기도 하고 대통령 모시고 행사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정말 이 시국에서 얼빠진 청와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저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정상황실장을 한 2년 한 사람인데요. 국정상황실은 365일 24시간 그 긴장 체제를 유지하고 여러 가지 돌발적인 어떤 국정 문제이나 또는 잠복된 국정 이슈를 파악해서 대통령에게 365일 24시간 내내 보고하는 그런 그 기민한 체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이러한 체제가 있어야 사실상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대통령에게 경고와 경각심을 일으켜서 대통령이 직접 중요한 문제는 나서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청와대 하는데 지금 청와대는 안일하게 평소 상황이라면은 대통령이 동대문 시장 가서 머리끈 사고 원피스 샀다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평상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정상황실 문제. 있다고 봐요. 예. 이제 그런 것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가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신데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어떤 사람이 청와대에 현재는 없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르스 사태나
또 메르스 사태에도 청와대의 경보가 대단히 늦어졌고요. 예. 지금 가뭄이 엄청나게 심한데도 청와대의 움직임은 거의 없고 대통령이 이에 대한 어떤 그 메시지나 움직임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보면 무엇인가 이 그 국민적 현안이나 전국에 있어서 핵심 이슈들 또 민생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통령에게 직보하고 또 해당 부처에게 사전 또 사후 경고하고 이렇게 파악하는 그러한 기능이 사실상 부재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항상 이 컨트롤 타워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국민안전처가 신설이 됐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오히려 많이 생기니까 중복 지휘 체계가 생긴다, 혼선만 간주시킨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예, 이제 재난 문제와 관련해서 재난이 발생됐을 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가 신설이 됐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 이 메르스는 사실 재난 사태인데 지금 이른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런 이제 단계를 지어놓고 거기서 지금 국민안전처가 작동할 수 있는 경계와 심각 단계로 지금 이 수위를 높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안전처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우 도식적이고 소위 관료주의적인 그런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메르스 사태가 발생됐을 때 지금 또 가뭄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것은 정부 부처가 어떠한 정도의 소위 이른바 컨소시엄적 그런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런 식의 이 합동 관계 부처의 어떤 기능과 역할, 분담, 집중 이런 것들에 대한 분배 역할을 청와대가 사실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안전처도 만들어 놓고 제 역할을 지금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한 질문만 더 드리죠. 이제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미래부 장관은 폐지 어렵다 이런 입장 밝혔네요. 의원님 어떤 의견이신지 짧게 듣겠습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료를 전체 폐지하기가 좀 시기상조라면 2G나 3G 같은 경우는 서비스가 시작된 지 오래됐고 또 사용자들이 상대적으로 통신 이용 약자들이기 때문에 2G와 3G에 대한 기본료는 없애도 되지 않느냐라는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시설 투자도 다 마감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통신요금 인하의 결과를 가져온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사실 작년에 이미 한 통신사로부터 시행이 되려고 그랬는데 요금 인가제에 맞게해서 조기 시행이 안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통신요금 인가제라든지 또 알뜰폰 활성화 문제, 안전자급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매 촉진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판촉 경쟁이 아니라 요금 인하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 단계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최고위원이었습니다.